지난번 집값과 출산율의 관계에서 집값이 오를수록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국토연구원 보고에 이어 사교육비와 출산율에 관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집값도 집값이지만 아마 사교육비, 학부모 입장에서는 사교육비 지출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이들이 중학생만 돼도 쓰는 용돈도 늘어나는데 학원비까지 늘어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에도 보고 들은 것이 있다 보니 아이 낳기가 두렵습니다. 저도 고1, 중2 아들과 딸을 기르는 학부모 입장에서 학원비 한번 얘기가 나오면 등골에 땀이 흐를 정도입니다.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가끔 지인들과 모여 얘기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 지출 비중이 소득의 30에서 40% 이상 되는 집들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입시를 앞둔 자녀를 뒀다거나 아니면은 재수를 한다거나 하면은 사교육비 지출 비중은 이거보다 훨씬 더 늘어나게 됩니다. 아래는 맘카페에서 예비 중일 학부모가 2시간 30분씩 주 2회 수업하는 수학 학원비가 28만 원이라 부담스럽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분은 이제 다른 분들도 이 정도의 이제 학원비를 지출하고 있는지 그게 이제 궁금해서 올렸는데 거기에 달린 댓글들도 참 재밌었습니다. 주 3회 2시간 30분 32만원요. 교재비는 별도, 방학 때 특강하니 41만원. 그나마 이제 글 올리신 분은 가격이 저렴한 편이었죠. 미술학원 상담 다녀왔는데 주 2회 80불이더라고요. 한숨만 나와요. 특히나 이제 예체능계 전공을 하는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입시를 앞두고 하는 과외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선생님의 커리어에 따라서 굉장히 금액이 비싼 경우가 많더라고요. 공부하는 게 제일 40만 원이 넘어요. 고등 가면 더 비싸요. 초등, 중등, 고등 다 학원비가 다르니 중등 되면은 시간 변경되고 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 28만 원이면 중학생 치고는 비싸지 않은 것 같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주 3회 1일 3시간씩 교재비 별도 35만원. 3명이라 수학만 100만원이 넘네요. 전 2시간 36만원요. 학원비 정말 만만치 않죠? 수학 한 과목 학원비는 뭐 보통 주에 2, 3회 수업 기준으로 30에서 40만원 정도 수준이라 다들 부담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자녀가 셋인 집은 수학 한 과목에만 100만원을 지출해야 한다며 걱정하는 댓글도 뭐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수학만 하나요? 영어는 필수죠. 중학생이 되면 전과목 수업 받는 종합반 같은 걸 듣는 집도 많습니다. 과목이 추가되고 시간이 늘어나고 그럴수록 이제 사교육비는 점점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죠. 특히 입시를 목적으로 둔 음악 미술의 경우 학원 말고도 별도의 과외를 받기도 하는데 과외 선생님 커리어에 따라서 학원비가 정말 상상 이상으로 비싼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체능 잘못 시키면은 정말 부모가 거지된다라는 얘기가 뭐 농담처럼 떠돌곤 하는데 현실적인 얘기 같아요. 영어, 수학 두 개, 운동 하나 정도만 시켜도 아이 한 명당 7, 80만 원은 가뿐히 넘어갑니다. 2022년 근로소득자 2053만 명의 연간 총급여는 1인당 4,214만 원 정도 됩니다. 한 달로 계산하면은 351만 원 정도 소득이 되거든요. 351만 원 소득에 1인당 만약에 자녀가 2명인 경우 1인당 70만 원씩 해서 140만 원을 지출한다 그러면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210만 원 정도 되죠? 그러면 집이고 뭐고 뭐 다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외벌이일 경우. 그나마 이제 여기에 부부가 이제 맞벌이인 경우 얘기는 좀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사교육비 비중이 뚝 떨어지면서 집도 사고 할 수 있는데 뭐 맞벌이를 계속해서 이제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은 중간에 이제 한쪽이 이제 그만두거나 이랬을 때는 오히려 맞벌이 가구가 문제가 심각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얼마 전 집값과 출산율에 관한 국토연구원 보고서에 이어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사교육비와 출산율에 관한 자료를 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산율 하락의 약 26%는 사교육비 증가에서 기인된다 라는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학생 1인당 월 평균 실질 사교육비가 10,000원 오르면 학계 출산율은 0.12명 감소, 사교육비가 100,000원 오르면 0.12명 이 감소한다는 통계입니다. 2015년부터 2022년 학계 출산율 하락의 약 26%는 사교육비 상승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사교육비만 봤을 때 그렇고, 실제로 이제 집값하고 집값 상승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놓고 보면은 종합적인 원인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월 평균 실질 사교육비가 10,000원 증가하면 학계 출산율 0.012명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학계 출산율 하락의 약 26%가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인구가 가장 밀집해 있는 서울의 경우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가장 높았고 학계 출산율은 가장 낮았습니다. 서울은 일단 학계 출산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도시이기도 하지만 집값이 가장 비싸고 평균 사교육비 지출도 가장 많습니다. 통계청 자료 기준 2022년 사교육비 총액은 26조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반면 2022년 학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문제는 2023년에는 0.72명으로 오히려 2022년보다 더 떨어졌죠. 특히 서울의 경우 2022년 기준 참여 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70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학계 출산율은 0.59명을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여기 전국 출산율 보시면은 서울이 지금 뭐 전국 평균에도 한참 밑돌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 전국 평균에 밑도는 도시들을 보면은 대부분 광역시 단위에 인구가 많이 모여있는 밀집한 도시들입니다.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가 이제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거든요. 근데 이 5개 도시에 지금 모여 사는 인구가 굉장히 많죠? 비중이 높습니다. 한편 전남의 경우 참여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약 40만 원 정도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학계 출산율은 0.95명으로 세종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우리나라 학계 출산율은 뭐 최근에 이제 하락하고 있는 게 아니죠. 70년 뭐 통계가 집계된 이후부터 계속 하락해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느 정도 하락하고 이제 뭐 학계 출산율 1 이하로 떨어지면은 대부분 국가들은 뭐 그 1.3 정도 수준에서 멈추기 시작하고 다시 반등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바닥 없이 계속 지금 하향하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2015년 학계 출산율 1.239명, 2020년 0.778명. 그동안 사교육비 부담은 2015년 37만원에서 2022년 47만원까지 늘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숫자로 계산하니 사교육비 10,000원당 0.012명이 줄어든다는 요런 계산이 나오게 된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평범한 직장인 소득 중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그 연관성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023년 출생아 수는 23만 명, 학계 출산율은 0.72명까지 떨어졌습니다. 2023년 4분기 출산율만 보면 0.65명으로 0.7명대가 깨졌습니다. 이건 뭐 전 세계가 지금 우려를 표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출산율이죠. 학계 출산율 0.65명의 의미는 가임 여성 1명이 낳는 출생아 수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성 1명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남성 1명도 추가로 필요하죠. 그렇게 되니까 100명의 여성이 65명의 아이를 낳고 있는데 200명의 성인 남녀가 결국 65명의 아이를 낳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200명이 65명으로 감소하니까 인구가 3분의 1 토막 나는 거죠. 이게 2세대, 3세대에 반복된다 생각하면은 정말 인구 감소는
대한민국 소멸이라는 얘기가 그렇게 멀지 않게 느껴질 정도로 심각합니다. 1970년에는 101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2023년에는 23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출생아 수가 심각하게 감소했죠. 약 4분의 1 토막. 출산율 0.65명으로 향후 우리나라 인구가 어느 정도로 빨리 줄어드는지 계산해 봤습니다. 200명의 성인 남녀가 65명의 자녀를 낳고 있다 라는 전제가 지속된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1993년생이 지금 70만 명인데 70만 명의 여성이 70만 명 중 여성이 35만 명이라고 가정하면 출생아 수는 0.65명일 경우 22만 7,500명으로 떨어집니다. 다시 30년 후에 이 22만 7,500명 2023년이 됐을 때 이분들이 만약에 여성 11만 3,750명이 자녀를 0.65명을 낳으면 7만 3,937명이 됩니다. 30년이 지나 7만 3,937명이 7명 중 여성 절반인 여성 36,968명이 0.65명의 아이를 낳으면 24,029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70만 명에서 두 세대가 거치면은 출생아 수가 이제 24,029명까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정말 심각하다는 거는 숫자로도 느껴집니다. 한 세대를 30년으로 계산하면은 한 세대가 지날 때마다 인구는 68%씩 줄어듭니다. 저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다시 어른이 되어 아이를 낳지 않으니 93년생 70만 명이 90년이 지난 2083년이 됐을 때 24,029명의 출생아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그나마 이 전제는 출산율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남녀가 결혼한다. 라는 이제 전제로 계산한 겁니다. 그리고 결혼한 여성은 0.65명의 아이를 낳는 이 출산율이 지속될 경우다. 근데 지금 결혼 통계를 보면은 더 암울합니다. 1983년생 지금 41세 기준으로는 국내 거주자 71만 명 중 71%가 혼인을 했지만 1988년생 36세 기준으로 보면은 혼인율은 49.2%로 50%가 채 되지 않습니다. 36세면은 사실상 결혼 정년기를 지난 나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절반도 결혼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결혼한 부부 중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도 늘고 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는데 아이도 낳지 않으니 출산율은 앞으로 제가 예상하기에는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출산할 세대의 인구수도 줄고 혼인과 출산 자체를 하지 않는 비중이 늘고 있는 것도 저출산 속도를 높이는 원인입니다. 집값, 사교육비는 오르고 소득은 정체 또는 감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자영업 시장은 처참하죠. 총체적 난관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느끼는 점은 특별히 우리 아이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야 한다기보다 적어도 남들만큼은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입니다. 좀 무리가 되더라도 남들 하는 만큼 학원은 보내야 되고 적당한 평수의 아파트에도 살아야 하는데 그 정도만 해도 저축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대부분 학원을 보내는 학부모 입장에서 학원비가 다 부담스러울 텐데 학원 안 보내면 되지 않냐라고 이제 물어보면은 그래도 이제 영어 수학 정도는 시켜야 남들만큼은 따라가지 않겠냐. 그 남들만큼의 기준이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는 그 평균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원비, 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쓸 돈도 빠듯하니 은퇴 후 30년, 40년을 먹고 살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번식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서는 번식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기존에 실패했던 방식을 되풀이하지 말고 좀 더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만 영상 마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